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별별 한국사 한능검 고급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이야! 이러기를 벌써 지금 몇 번 한 거야? 39번에 39번. 아유 힘들어. 여러분들 그 일본에서 그 남북국 시대 아직 전국 통일의 어떤 그 토대를 닦았던 인물이 누구냐면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입니다. 그 오다 노부나가는요 매일 아침 4시면요 말을 타고요 40리 약 한 16km 되겠죠. 그 40리 길을 꼭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서 말을 타고 왕복을 한답니다. 그래서 갈 때는 전략을 짜고 올 때는 결단을 한대요. 그 생활을 거의 매일 했다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역사의 어떤 그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됐던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자기만의 어떤 습관이 분명히 있어요. 자기만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의 어떤 공통점은 뭐냐면 늘 부지런하고 성실하다는 것. 그것이 그리고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그럼 우리 아침부터 말을 탈까요? 아침마다 말 타고 다녀? 지금은 그럴 수는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 아침이건 저녁이건 언제든 좋습니다. 하여튼 정해져 있는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규칙적으로 좀 반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얘기를 좀 듣고 나도 좀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통해서 어느 목표 딱 정한 다음에 갈 때는 오늘 하루 계획을 한번 쭉 늘어뜨려 보고 다시 올 때는 무엇을 할 것인지 한번 딱 정해봐야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아침잠이 좀 많은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 어떤 계획들, 여러분의 습관들 속에서 공부를 딱 시작했으면 집중해서 딱 끝내는 그런 습관 한번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죠,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39강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민주주의. 이 네 글자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싸워왔던 역사가 참 대단한 역사가 있습니다. 왜 산업화 민주화라 그러잖아요. 39강은 바로 민주화, 그리고 40강은 산업화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될 텐데 일단 이 민주주의 역사를 보시면 참 여러분들 민주주의 역사, 유럽의 민주주의 역사를 보시면 거의 뭐 몇백 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정말 피보면서 정말 혁명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민주주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그 민주주의 역사가 짧아요. 고작 한 5,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찌 본다면 다이내믹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완성을 시키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문제점들도 많이 노출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어쩌면 여러분들이 우리 정신 왜 저래?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민주주의 역사는 상당히 짧았다는 것을 일단 좀 이해를 좀 하시고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짧은 기간에도 이렇게까지 만들어낸 것은 정말 대단한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거든요. 자,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 민주주의 역사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이 민주주의 역사는요 일단 헌법을 우리가 9번 바꿔요. 사실은 이게 헌법을 이렇게 많이 바꾸는 거 아니에요. 미국 여러분들 헌법 몇 번 바꾸지 아세요? 미국은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헌법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지금 사실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분명히 득표수는 뭐 클린턴이 더 많이 했다. 그런데 그 한 주에서 갖고 있는 그 표 때문에 결국은 뭐 트럼프가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면서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민의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헌법을 잘 뜯어고치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요. 헌법은 원래 그런 거니까. 근데 우리는 무려 헌법을 9번 뜯어고쳤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대부분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 헌법을 뜯어고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좀 많이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저도 늘 저를 돌아봐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나는 정말 가지면 안 된다. 어쨌건 우리 그 민주주의 역사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헌법의 역사부터 출발할 테니까 이제 제일 먼저 나온 헌법은 뭘까요? 제헌헌법이 되겠죠.
자, 제헌헌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헌헌법. 자, 대통령제였죠? 대통령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간선제에 의해서 뽑는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자, 간선제 어디서 뽑아요? 네, 어디서? 국회에서 뽑는다라고 설명드렸죠? 자, 국회의원의 임기는 몇 년이에요? 원래 4년인데 제헌 국회의원 같은 경우 2년. 왜냐면 일단 한번 만들고 다시 한번 총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1948년이에요. 이게 지금 1948년도거든요. 1948년도 네, 제헌헌법. 이때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헌헌법에서는 여러분들 규정된 내용들이요. 특히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여기서는 일단 농지개혁과 관련해서 이거 하겠다. 농지개혁 하겠다라는 게 헌법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친일파 처리. 친일파들을 처리하겠다라는 내용들 이 헌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승만 정부가 했던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왜냐면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개혁은 이제 제가 성공시켰다라고 설명드렸고 친일파는 못했다, 반민특위 못했다라고 제가 전시에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그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어쨌건 이 제헌헌법에 의해서 이제 이승만 정부가 출범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출범하는데 이 이승만 정부를 우리는 제1공화국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1공화국. 사실 요즘은 이제 사회학에서 뭐 1공화국, 2공화국 이런 표현 쓰지 않는데요. 않는데 뭐 그래도 혹시 또 저기 자료 같은 거 읽다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승만의 여당은 어떤 당이냐면요. 이것도 이제 당을 좀 알고 계실 필요 있어요. 역대 여당들의 이름을 알 필요가 있죠. 바로 새누리당. 뭐야? 네, 죄송합니다. 네. 이승만 이 당시 여당은요. 자유당이에요. 자유당. 자, 자유당입니다. 자유당. 이 어떤 모습들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48년도 국회를 통해 가지고 왜냐면 이때 이제 임시정부 세력들하고 이제 김구 같은 경우 여기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 지지 세력들이 대거 들어왔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회에서 대통령에 압도적으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제 50년이에요. 50년이 되었는데 2년이니까 50년 총선을 지금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50년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이 50년 총선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승만을 지지했던 그 국회의원들이 대거 낙선되는 결과가 가져옵니다. 그러면 50년도 총선에서 이런 결과가 가져왔으면 이제 국회에서 대통령 뽑는 지금 헌법은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국회 대통령 뽑아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이 지금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아. 그러면 대통령은 될 수 있다 없다. 이승만은 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될 수 없는 거죠. 그게 상식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될 수 없는 거죠. 그럼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 위상이라고 할까요? 그거 분명히 인정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초대 대통령이 또 가져야 되는 어떤 질서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한번 틀어지면 그 뒤에도 계속 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역사적인 어떤 그 자각, 인식 이런 것들이 좀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 뒤에 나온 사람들도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꼬여버리는 조금 더 우리 민주주의가 좀 더 빨리 안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꼬여가면서 스텝이 엉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9차, 9차 개헌까지 가는 거죠. 자, 이승만 정부에서는요. 정권 연장을 위해서 헌법을 고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1차 개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개헌하는데 이 1차 개헌의 이름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걸 우리는 발췌 개헌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발췌했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좋은 장점들만 뽑아가지고 헌법을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어떻게 뽑냐면요.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아요. 직선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1차 개헌의 핵심은 뭐냐면 직선이라는 거예요. 직선. 직선으로 지금 대통령을 뽑는다라는 거예요. 왜 직선일까요? 왜 직선일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좀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좀 맞추실 필요가 있어요. 이걸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은 이유는 뭐냐면요. 이때 당시 이게 이제 1차 개헌이 1952년도에 이루어집니다. 52년도에 이루어지는데 이때 당시가 어떤 해냐면 여러분 52년도 어떤 해예요?
1950년 전쟁 터지고 53년 전쟁 마무리되잖아요. 그죠? 바로 지금 이 1차 기원이 단행되는 이 시점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네, 지금 동족 상전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6.25 전쟁. 지금 6.25 전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지금 1차 기원의 어떤 배경이 나오는 거예요. 전쟁 중의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이거 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쟁 중인데 대통령 바꾸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선제로 가면 대통령 된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직선제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직선제를 이걸 하기 위해서 근데 쉽지 않죠. 이게 지금 일단 국회는 지금 어쨌든 이승만 지지하지 않는 세력들은 지금 차 있는데 그러니까 강압적인 방법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부산 정치파동이라는 거예요. 부산 정치파동. 자, 일단 여러분들 의아해하지 마세요. 왜 서울이 아니고 부산일까? 왜 서울이 아니고 부산일까? 전쟁 때 임시 수도가 어디예요? 바로 부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다 있는 거야. 여기서 출근하는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그 국회의원 버스를요. 크레인 있죠, 크레인. 그 크레인이 막아서 가지고 그 버스를 통째로 들어 올려요. 야, 그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갑자기 버스가 들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끌고 가요. 어디로? 경찰서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지고 뭐 했겠어요? 뭐 엄청나게 협박하고 고문하고 그랬겠죠. 이 개헌안 너희들 찬성하지 않으면 남아하지 않을 거야. 일단 정치 깡패들 많이 있었거든요. 동원해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야. 이때 여러분 이 발췌기원 할 때요. 그 지지 표시를요. 찬성하시는 사람 일어나십시오. 야, 이게 무슨 투표야. 그죠? 이게 만약에 반대라면은 그 주위에 막 깡패들 막 쫙 깔려 있고 경찰들 깔려 있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바로 이 발췌기원을 통과시키게 된 것이죠. 네. 결국 이런 방법으로 결국은 이승만 정부는 다시 출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좋아요. 네. 자, 52년. 네, 이때 이제 52년 되겠습니다. 자, 52년 총선을 통해 가지고 이게 52년 이런 모습을 통해서 됐어. 그래. 그럼 이제 어쨌건 간에 지금 2번 했잖아요. 그죠? 예, 4년 했고 4년 했고 2번 했잖아요. 그럼 이제 끝난 거죠? 그죠? 근데 이 56년 대선에서 또 대통령이 나오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법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자꾸 고쳐지면 안 돼요. 법은 항상 안정적인 규칙이에요. 그 규칙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지켜나가는 모습들이 있어야만 그게 이제 안정이 되고 발전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야 나 또 해야 되겠어 라고 또 자꾸 바꾸면 뒤에 오는 사람들 자꾸 그런 습관이 그런 어떤 그런 관행을 따르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2차 기원입니다. 2차 기원. 자, 2차 기원을 다른 말은 뭐라고 하냐면 이건 진짜 정말 황당한데요. 4.4.5입 개헌이라고도 합니다. 4.4.5입 개헌은 뭐냐면요. 대통령 뽑는데 물론 직선이에요. 물론 직선인데 핵심이 뭐냐면 이것도 좀 조건이 들어요. 이것도 다른 대통령은 안 돼. 예, 오로지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 이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것 이게 바로 4.4.5입 개헌안이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것 이게 바로 4.4.5입 개헌안 2차 개헌이 되는 겁니다. 아니 이왕 할 거면 그러면 모든 대통령이라고 하지 어떻게 또 이렇게 콕 찍어서 초대 대통령이 지금 누군데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잖아요. 이승만에 한해서만 중임 제한 철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에 계속 죽을 때까지 이승만은 나올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4년 이거 8년 끊은 게 아니라 계속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4.4.5입 개헌안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당시 출석 203명 중에서 이거 개헌을 하려면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203의 3분의 2 계산하면 몇 점 몇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계산 이렇게 이게 딱 나오네. 135.333.
따따따. 머리 좋아. 이거 나오잖아 이게. 안 나와요? 네? 맞죠? 외워왔어. 자, 이게 여러분 개헌안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이제 통과되는 거잖아요. 135.33인데, 야, 진짜 우리나라 그 정치사 보면 드라마야, 드라마. 이제 근데 이런 드라마 쓰면 약간 좀 이렇게 수준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외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런 일이 벌어져. 뚜껑을 열었는데 여러분들 자 203의 3분의 2 이상이 나오려면 몇 표가 나와야 돼요? 지금 135.333이니까 초등학생도 한다. 초등학생도 136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136표가 136.333이니까 그래야 이게 통과되는 거 아니에요. 웬일이야. 뚜껑을 열었는데 135표가 나온 거야. 야,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장난해? 아니 진짜 드라마 이렇게 쓰면은 작가 보고 에이 너무 우연성이 너무 심하다. 너무 글을 쓰려는 작가 같은데 이런 어떤 그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135가 나온 거야. 어떻게 해요? 부결됐어요. 부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모 지식인이라는 수학자가 딱 나와가지고 그렇지 않다. 4-4-5입 원칙에 의해서 인간은 1이라는 숫자 이외의 소수점은 의미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사람이 이야기는 뭐냐면 야, 인간이 원래 한 표인데 1인데 인간의 0.3이라는 게 뭐냐? 0.3이라는 게 존재하냐 이거야. 팔 하나야? 다리 하나야? 머리 하나야?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 늘 1이다. 그 늘 1의 원칙이 바로 4-4-5입이다. 그래서 0.3 이게 지금 반올림이 안 되잖아. 그럼 버리는 거야. 그래서 203의 3분의 2 이상은 135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야, 참 머리 기가 막혀요. 어떻게 또 그런 논리를. 그래서 결국은 밀어붙인 거죠 뭐. 맞아 해가지고 그냥 통과를 시켜버린 겁니다. 진짜 참 이런 거 진짜 학생들한테 가르치기가 참 민망해요. 예, 이게 좀 이렇게 뭐라고 이걸 설명할지가 어른들이 정말 그 학교에서 민주주의와 질서를 지키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서는 참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좀 민망합니다. 자, 이게 이제 54년도에 있었던 그 개헌이었고요. 이 개헌에 의해서 56년도 대선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56년도 대선, 이 56년도 대선이 이제 56년도 대선에서 참 이것도 참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승만 대통령하고 붙는 그 야당 후보는 그 제대로 이렇게 오래 못 사셔요. 이때 이제 신익희 후보하고 붙었거든요. 신익희와 이승만이 붙었는데 신익희가 갑자기 또 죽어요. 죽어서 야당 후보 비워버린 거예요. 이때 이제 56년도 대선에서 이제 돌풍이 분 게 뭐였냐면 바로 조봉암, 무소속 조봉암. 무소속 조봉암의 돌풍이 봅니다. 조봉암. 신익희가 죽어서 이승만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줄 알았는데 신익희 표가 이 무소속 조봉암 좀 많이 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그 대선 이후에 공안 정국이 전개가 됩니다. 대선 이후에 공안 정국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자, 먼저 이땐 정말 그 공안 정국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자, 먼저 신국가보안법 이라는 게 또 제정되고요. 그리고 놀라운 일, 이 조봉암 있죠? 이 진보당 사건을 통해서 저 조봉암을 사용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비판했던 경향신문을 폐간시킵니다. 와, 어쩌면 이럴 수가 있죠, 여러분들. 네.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반공이라고 하는 공안 정국을 형성해 가지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
비판 세력들을 제거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1960년도 이제 총선과 또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이런 공안 정국 속에서 그 과정에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3.15 부정선거라는 거예요. 자, 1960년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60년도, 1960년도입니다. 1960년도. 자, 이 60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3.15 부정선거가 있었죠. 3.15 부정선거. 자, 이 3.15 부정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3.15 부정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승만은 지금 2차 기간, 이 4.4 5.입견에 의해서 계속 대통령 후보에 나올 수 있잖아요. 56년 대선에 나왔고 또 60년 대선 또 나와요. 또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연세가 연로하신 거야. 이승만 대통령 여러분들 알죠? 언제부터 활약하신 분이에요? 저기 일제강점기? 아니요, 좀 더 가셔야죠. 네, 바로 대한제국기 독립협회 그때부터 등장한 인물이잖아요. 연세가 많으세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돌아가시면, 대통령이 자리가 이제 없어지면 그 자리를 누가 있냐면 부통령이에요. 이때 부통령이 있었어요. 부통령이. 그러니까 사실은 1960년도 대선은 부통령이 누가 됐냐가 중요한 거야. 근데 56년도 대선 때 부통령이 누가 됐냐면 민주당의 장면, 그러니까 야당에서 됐거든요. 이때 붙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그 자유당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기붕이었어요. 이기붕과 장면이 붙었는데 이기붕은 인지도가 별로 없어. 그래서 이제 장면이 된 건데 60년도 대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형국이 될 겁니다. 이때도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대통령 선거에 이승만하고 야당이 조병옥 둘이 붙었거든요. 근데 조병옥이 또 죽어요. 정말 작가가 이렇게 글 쓰면 정말 이건 삼류 작가야. 아니 왜 자꾸 죽여? 붙으면 죽여?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실제 현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50년 대선에 야당 후보 신익기 죽죠. 60년 대선에서 조병옥 죽죠. 야, 이런 일들이 이게 현실이 더 드라마 같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부통령이었어요. 이기붕을 당선시켜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인지도가 밀려. 야당 후보였던 장면이 밀린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무리수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완벽한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를 치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마을에 그 유권자 수가 100명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투표함을 열었어. 그런데 이기붕 찬성표가 150표가 나온 거야. 아니 유권자가 100명인데 이기붕 찬성이 150이 말이 되냐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뭐야? 미리 집어넣은 거잖아요. 이런 투표 왜 해? 이런 선거를 왜 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특히 학생들, 여러분들 이 광복 이후에 그래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서양의 어떤 민주주의라는 것들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게 학생들이에요. 왜?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가르치니까 반장 선거 하잖아요. 부반장 선거 하잖아요. 학생회장 선거 하잖아요. 이런 걸 배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봤을 때 지금 이 어른들이 하고 있는 1960년 대선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학교에서 배웠던 민주주의가 아니야. 아니 어떻게 투표함을 열었는데 찬성표가 그 지역구의 유권자보다 더 많이 나오냐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민주주의의 이건 거짓이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4.19 혁명. 바로 이런 3.15 부정선거에 대한 저항이었죠. 3.15 부정선거에 대한 저항. 그 저항이 바로 4.19 혁명이다 라고 하는 거. 네, 4.19 혁명이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4.19 혁명 때 이제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3.15 부정선거 다시 하라. 하여튼 부정선거라고 하는 선거를 다시 하라는 키워드만 나오면 이건 4.19 혁명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학생은 여러분들 시대의 거인이었다고요. 역사의 거인이었다고요. 정말 자유를 향해 비상하는 큰 독수리였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대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현대사에서도 학생은 또 광장에 서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마산 지역에서 시위가 있었는데 그 마산 지역에서 시위가 끝나고 나서 한 학생이 실종이 돼요. 그 학생이 누구냐면 바로 김주열이라는 학생입니다. 근데 그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며칠 뒤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됩니다. 바로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로 말이죠. 그 모습을
신문을 통해서 본 거예요.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죠. 야, 그 3.15 부정선거에 저항했던 학생들에게 최루탄을 쏴가지고 최루탄이 눈에 박혀서 그 학생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 이거는 전 국민들을 공분에 떨게 한 것이죠. 자, 그래서 김주열의 어떤 시신, 김주열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고요. 이게 바로 이제 4.19 혁명의 어떤 도화선이 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 보이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 네, 하야하게 됐죠. 저는 하야란 단어는 이제 이때만 볼 줄 알았어요. 이때만 볼 줄 알았더니 참 요 근래에도 참 하야란 단어가 정말 많이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또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거. 역사는 이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요. 그리고 이제 누가 들었었냐면 허정과도 내각이 들었습니다. 허정과도 내각이 들었습니다. 자, 허정과도 내각. 허정과도 내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 허정과도 내각에 의해서 이제 개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개헌이 되는 겁니다. 허정과도 내각에 의해서 개헌이 되는 겁니다. 쭉 내려와야 되겠죠. 네, 바로 이 허정과도 내각에 의해서 또 이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허정이 뭐예요? 뭐야, 사람 이름이지. 네, 이거 외자들은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하더군요. 이거 외자예요. 성이 허씨고요, 이름이 정이에요. 네, 그래서 허정입니다. 허정. 네, 허정 과도는 뭐냐면요, 중간 단계. 이렇게 넘어가는 어떤 그 중간 단계에서 과도기적인 어떤 그런 단계에서 내각이 형성된 거예요. 왜냐면 넘겨야 되니까. 지금 이승만이 대통령이 하야했기 때문에 자리에 비었잖아요. 권력이 공백되어 있는 상태잖아. 넘기기 위해서 과도기적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정 과도 내각 들어온 것이고, 이 허정 과도 내각에 의해서 이제 개헌을 하는 거예요. 앞에 봤던 이 개헌의 내용 속에서 문제는 뭐였냐면 대통령 직선제. 이거 좀 문제가 있다. 너무 한 사람한테 권력이 몰려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이게 바로 이제 3차 개헌 들어가는 거예요. 이 3차 개헌은요,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이게 뭐였냐면 의원 내각제. 네, 의원 내각제.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의원 내각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양원제예요. 양원제입니다. 이 양원제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민의원과 참의원. 양원제는 네,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이 돼요. 민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미국의 상원과 하원이 있죠. 민의원은 하원, 참의원은 상원, 이렇게 여러분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대통령 1개인에게 권력이 집중되었을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해가지고 권력을 좀 나누자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의원 내각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3차 개헌에 의해서 들어선 정부, 그 정부가 바로 예, 장면 정부가 되겠습니다. 장면 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제2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장면하면 여러분들은 또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럼 장면이 뭔가요? 뭔가요라니 사람 이름이지. 자장면, 장면. 자장면이라니. 예, 당시 장면 총리예요, 총리. 성이 장씨요, 이름이 면입니다, 면. 네. 이 장면 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바로 3차 개헌에 의해서. 물론 여러분 이 당시에 대통령이 있어요. 윤보선 대통령이 있는데 이제 대통령은요, 의원 내각제에서는 힘이 없어요. 네, 이제 총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 정부가 들어서는데 이 장면 정부 때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네. 이 장면 정부 때 이제 어쩐 혁명을 통해 가지고 온 거잖아요. 정말 여러분 이 혁명이라고 하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 역사에서 이 민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뒤집었다라고 하는 것, 지도자를 끌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 이런 사례는 여러분들 없어요.
없습니다. 처음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4.20 혁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한 거예요. 굉장히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항상 제가 그 앞까지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시민으로서 백성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나라님의 보호를 받는 어떤 백성의 어떤 수동적인 어떤 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이런 혁명이라고 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나의 권력,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그 나에게부터 이 권력이 나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식, 그 인식을 통해서 내가 나의 권력을 위임한 거야. 그 위임한 사람이 나의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걸 내가 거두어 들이는 건 이건 나의 권리야. 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훈련들을 지금 4.19 혁명을 통해서 해본 거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장면 정보 들어서다 보니까 이제 많은 요구를 쏟아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해줘라, 저것도 한번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왜냐면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시끄러운 것들 속에서 조율해 나가면서 그 사회를 한 단계 성숙시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민주주의 아닙니까? 이 장면 정부에는요,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을 보이는데 사실 이 장면 정부도 그렇게 민주주의를 수용하는 듯 했지만 그런 것들을 좀 잘 처리는 또 못해요. 왜냐하면 구파와 신파로 나뉘어가지고 굉장히 서로 간의 권력을 장악하려는, 그러니까 딴 데 신경을 쓰는 거죠. 권력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죠.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어떤 주장들이 있었냐면 장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집권 여당은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인데 장면 정부 때 있었던 그 일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혁신계의 중립화 통일 방안 있어요. 혁신계. 자, 혁신계 진보 세력이에요. 의 중립화 통일 방안. 이때 했던 유명한 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 땅이 네 땅인데 오도 가도 못한단 말이냐 라고 주장했던 게 바로 이 혁신계 중립 통일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때 여러분들 저기 있어요. 바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5개년 계획을 이때 수립을 해요. 선생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박정희 정부 때 아닌가요? 네. 장면 정부 때 수립된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밑바탕으로 해서 박정희 정부가 실행에 옮긴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장면 정부 때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민주당 정부에서, 장면 정부에서 또 개헌을 한번 합니다. 자, 그 개헌이 바로 4차 개헌이 되겠습니다. 4차 개헌은 그렇게 중요한 개헌은 아니에요. 네. 4차 개헌은 그렇게 중요한 개헌은 아니고 바로 이 3.15 부정선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려면 이 과거에 이미 법이 있는 상태 속에서 과거에 있는 어떤 사항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건 소급 입법. 이거는 소급 입법을 해야 됩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법이란 얘기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지각을 했어요. 지각을 했는데 벌금이 1,000원이래. 전 굉장히 벌금 내는 거 과연 교육적인지 굉장히 고민이 되는 어떤 그런 건데 어쨌건 오늘 선생님이 그걸 딱 결정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이제까지 지각했던 사람들은 다 이 규정에 준해서 1,000원씩 다 내. 라고 이야기하면 그 전에 지각했던 사람들은 말도 안 돼. 어떻게 지금 법을 정해놓고 과거에 있는 것들을 소급해서 그걸 적용을 해.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소급입법이 그런 거예요. 원래 소급입법 하면 안 되지. 이건 사실은요. 그죠? 법이 정해지면 그 정해진 시점부터 이제 적용이 돼야죠. 그죠? 그걸 과거로 거슬러 가면 안 되는데 이걸 이제 정한 거예요. 왜? 3.15 부정선거는 나쁜 거니까. 저건 하면 안 되는 거니까 확실하게 처벌해가지고 다시는 저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소급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3.15 부정선거 사범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처벌하기 위한 그런 조항이 바로 4차 개헌이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쨌든 이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것들을 혼란으로 규정한 세력이 있더라. 혼란으로 규정한 세력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이 대치하고 있는데 지금 구파와 신파를 나눠가지고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무능한 정부 있으면 안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건 혼란이야. 라고 규정한 세력이 바로 군부 세력들.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그 정치 군인들이죠. 그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일으켰던 사건. 그게 바로 1961년. 61년 벌였던 바로 5.16 군사 정변이 되는 거예요. 5.16 군사 정변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5.16 군사 정변을 통해 가지고 권력을 장악한 이들이 만든 기구가 하나 있으니 그 기구가 뭐냐면 바로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겁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것을 만듭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든 헌법, 그 헌법이 뭐냐면 그게 바로 5차 개헌이 되는 거예요. 5차 개헌이 되는 거예요. 자, 5차 개헌은 뭐냐면요. 대통령, 다시 대통령제예요. 다시 대통령제고 다시 직선제로 전환한다. 의원 내각제는 우리한테 안 맞다. 다시 직선제로 전환한다라는 게 바로 이 5차 개헌의 핵심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5차 개헌을 하면서 박정희, 그러니까 군인 박정희는 약속을 했거든요. 그 민간인한테 정권 넘기고 안정화되면 넘어가겠다라고 했는데 스스로 민간인이 되죠. 스스로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스스로 민간인이 되어서 대통령 선거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5차 개헌에 의해서 이제 출범했던 정부, 그 정부가 바로 박정희 정부가 되는 거예요. 박정희 정부가 되는 겁니다. 박정희 정부, 정부에서 필요 없네. 여기 이제 몇 공화국이냐면 이게 바로 제3공화국이 되는 것이죠. 바로 대통령 선거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여러분들 저 양원제였죠? 양원제를 다시 단원제로. 단원제로 바꿔놓는 모습들. 자, 이게 5차 개헌의 핵심이고,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이제 출범하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에 나와가지고 승리하면서 박정희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박정희 정부 때 했던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박정희 정부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경제 재건이에요.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경제를 어떻게든지 간에 성장시키겠다는 게 이들의 숙제입니다. 숙제. 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자, 일단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부에서 돈 끌고 오는 건 실패했어요. 그건 안 돼요. 뭐 화폐개혁 사업을 했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외부에 돈 끌고 오려고 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먼저 베트남에 파병을 합니다. 베트남 파병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이 한일 간에 수교를 합니다. 네, 한일 간의 그 수교를 통해 가지고 또 일본으로부터 돈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때 모든 사과를 다 했다. 일본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도 연결되고 있죠. 어쩐지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돈을 끌고 와서 경제 개발을 하는데, 이 한일 수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항을 많이 했죠. 자, 그 저항이 뭐였냐면 바로 6.3 시위라는 거예요. 6.3 시위. 자, 이 6.3 시위는 1964년, 한일 수교는 이제 이게 65년도에 체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6.3 시위는 64년도에 격렬하게 이 한일 수교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저항을 하는 것이죠. 이 6.3 시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한일 수교 반대, 한일 수교를 반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때 이제 등장했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민족적 민주주의, 민족적 민주주의의 장례식.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6.3 시위의 그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될 텐데, 요 이제 한일 수교에 반대하는 박정희 정부에 반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 건데, 사실은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났을 때
일부 세력들은 여러분들 박정희 5.16 군사정변을 지식인들 중에서 찬성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일본의 사과를 받지도 않고 이렇게 수교를 하는 모습을 보고 박정희에게 걸었던 그런 기대, 그런 것들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적 민주주의, 뭔가 민주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민족 중심의 어떤 민주주의를 할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구나 라고 해서 거두어 드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게 바로 6.3 시위에서 나타나게 되더라. 여기 이제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고 있다가 69년도에 뭐 박정희 일단 대통령 2번 했어요. 어떤 경제 성장이라는 토대로 해가지고 2번 했는데 2번 하면 어떻게 돼야 되지? 그만둬야 될 거 아니야. 앞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이승만 정부 때도 2번 했으니까 물러나야 되는데 이승만 정부 같은 경우는 2차 개헌 통해 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4.4.5입 개헌 통해 가지고 135명 통과야라고 해가지고 저 중임 제한 철폐해가지고 그냥 쭉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안 했네. 그게 한번 사례가 있으니까. 전임자가 있으니까 나도 한번 해봐?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거예요. 딱 원칙적으로 아닌 건 아닌 거로 딱 나왔어야 되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여기 또 69년도에 개헌을 합니다. 69년도에 개헌을 하는데 69년도에 왜냐면 대통령 2번 했어요. 했으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니야. 근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게 6차 개헌이에요. 6차 개헌. 6차 개헌. 이 6차 개헌의 내용은 뭐냐면요. 한 번만 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삼선 개헌안이라는 거예요. 삼선 개헌안. 이걸 이제 단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박정희가 딱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6차 개헌이 시행된 건데 이런 그 개헌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떤 그 국가의 어떤 그 위기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작용한 건 또 사실이에요. 당시 어떤 뭐 김신조 청와대 습격 사건, 뭐 청와대 습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푸에블로 사건이라든지 이건 뭐냐면 그 미국의 어떤 그 배를 북한이 푸에블로를 데려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미국하고 북한하고 전쟁 거의 일촉즉발의 어떤 그 긴장감 있었어요. 그다음에 울진의 공비들이 또 출연했던 그 사건들. 이때 이 울진에 나타났던 그 간첩들은요, 그냥 어떤 내가 그러니까 생계형 간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때로 몰려와가지고 그냥 남한 사회에 정착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토대가 되어가지고 사회 불안.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개발마저도 지금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하자라고 했던 게 바로 이 6차 개헌의 어떤 그 배경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 69년도가 또 이제 어떤 해냐면요. 69년도, 70년도 넘어가는 과정에서 뭐가 나왔냐면 닉슨 독트린이 이때 나와요. 닉슨 독트린. 이 닉슨 독트린은 바로 냉전 체제가 완화됨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트루먼 독트린이 냉전의 시작이라고 알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2차 미소 공동위원회도 결국은 결렬되어 가지고 우리는 유엔으로 넘어가고 이제 그런 문제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닉슨 독트린 선언입니다. 닉슨 독트린에서는 냉전 체제 완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닉슨 독트린 체제에 대한 어떤 대응이 필요하겠죠. 왜냐면 이제까지 냉전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 속에서 반공이라고 하는 북한과의 어떤 그 대립구도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전개가 되어 왔었는데 세계적으로 지금 정세가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때 이제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걸 이때 발표합니다. 7.4 남북 공동 성명. 이거 72년도에. 이거 72년도에 발표합니다. 이게 바로 닉슨 독트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대응책이 되는 거예요. 자, 이 7.4 남북 공동 성명이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통일시에 배울 텐데 이후락을 통해 가지고 김일성을 만나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갑자기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의회는 통일하겠다는 거야. 이거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니 이제까지 철천지
원수로서 지금 막 러렁대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로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해.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71년도에 72년도죠. 72년도에 바로 이런 어떤 그 배경들, 이런 배경들이 원인이 되어서 작용을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헌법이 있어요. 그 헌법이 바로 럭키 세븐. 제가 볼 때는 이 럭키 세븐은 이 개헌사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7차 개헌. 우린 이것을 유신헌법이라고 합니다. 유신헌법이라고 합니다. 자, 유신헌법의 핵심은 뭐냐면요. 자, 앞에서 6차 개헌할 때 대통령 이제 다시는 선거하지 않겠다. 자기 다시는 선거 나오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약속도 지켜요. 다시는 이제 이런 선거하지 않습니다. 바로 대통령을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로 다시 돌아버린 거예요. 간선제. 이 간선제 그러면 어디서 뽑느냐? 앞에서 재헌헌법에서 간선제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뽑았죠. 근데 여기서 간선제는 국회의원들이 뽑지 않아요. 국회의원들이 또 야당이 되면 또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아주 확실하게 다 정말 좀 이승만 정부로부터 막 배운 게 있어서 그런가 봐요. 바로 통일주체 국민회의.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도록 해놨습니다. 자기 원하는 사람들을 그냥 진짜 거의 몰표로 줘가지고 그냥 박수 쳐가지고 그냥 통과시키는 이런 모습들. 이게 바로 통일주체 국민회의더라. 자, 이제부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대통령의 권한, 이 유신헌법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어마무시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먼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야, 국회 해산권이 있어요. 세상에나. 또 있어요. 국회의원 3분의 1을 임명할 수 있어요. 이 국회의원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서 대통령에 의해서, 물론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서 이제 그게 되는 건데, 추천하고 이제 임명되는 건데, 이 의원들을 우리는 유신정우회라 그래요. 유신정우회. 라고 합니다. 야, 여러분들 삼권 분립 얘기하잖아요. 그죠?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지금 분리가 아니잖아요. 이건 삼권 분립을 깨버린 거예요. 국회를 지금 행정부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입법부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모든 걸 지금 장악하고 있는 모습. 제가 볼 때 이건 거의 대한제국의 원수부야, 원수부. 대한민국 국제야, 지금 대한민국 국제 이거는. 엄청난 권력을 지금 대통령한테 몰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당연히 반발할 겁니다. 말도 안 된다라고 반발할 거예요. 반발할 텐데 그 반발들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 장치를 또 만들어놔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긴급조치권이라는 거예요. 긴급조치권.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여러분들 헌법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아니 헌법은 최상위법인데 이 헌법을 정지시키는 법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로 긴급조치권에 의해 가지고 헌법을 정지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 오 마이 갓.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이게 바로 유신 헌법이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시기는 바로 겨울공화국. 겨울공화국이다. 바로 이 7차 개헌에 의해서 출범한 박정희 정부를 우리는 제4공화국. 왜냐하면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의 헌법치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서 이런 모습 보인다는 것이죠. 3공화국이나 4공화국이나 모두 다 집권 여당은 공화당입니다. 이때는 공화당이 이끌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반발하죠. 유신 체제에 반발하는 유신 반대. 유신에 반대하는 모습들 무엇인지 볼게요. 먼저 뭐냐면 언론 자유 수호 운동. 언론 자유 수호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언론 자유 수호 운동. 자, 이 언론 자유 수호 운동은요. 특히 여러분들 그 백지 광고, 동아일보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의 비판적인 기사를 싣는 그 신문사에 광고를 주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광고 비어 있는 거예요. 아니 신문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광고 갖고 이제 운영이 되는 건데 광고란이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으니까 어땠을까요? 그 비어 있는 광고를 민주 시민들이 채워갑니다. 돈을 줘가지고 자기 성금을 내가지고 그 백지란을 채워가는. 야 정말 민주주의의 드라마틱한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나가는 것이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일회성의 어떤 모습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 민주주의가 훼손될 때, 그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될 때는 언제든지 민주 시민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했던 그런 흔적들은 이미 우리 역사에서 참으로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건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국민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참 이게 또 가슴 아픈 사건인데요. 민청학년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민청학년. 이건 뭐냐면 이제 대학생들을 앞에 세워가지고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했다. 여기 이제 민청학년과 연결된 인혁당 사건과 연결된 거. 인혁당, 인민혁명당, 인혁당 사건이 있었죠. 이때 이 인혁당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사형이 내려져요. 사형이 내려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형이 내려지자마자 20시간 만에 그 사형이 집행된 거예요. 아니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20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또 반론도 제기하고 이제 그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20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게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억누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 그다음이 또 3.1 구국선언. 3.1 구국선언. 다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가만히 있어보자. 백지 광고. 이건 이렇게 좀 작게 좀 써볼게요. 이거를 백지 광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일어났던 사건. 그 사건이 바로 부마 항쟁이라는 겁니다. 부산과 마산이죠. 부마 항쟁. 이 부마 항쟁은 여러분들 1979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어떤 그 출발점이라고 할까? 그게 뭐냐면 바로 YH 무역 사건이에요. YH 무역 사건. 이 YH 무역 사건은 뭐냐면요. 그 YH 무역은 이제 가발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회사였어요. 근데 거기서 일하는 그 여성 노동자들이 갑자기 회사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할 테니까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야당 당사에 들어와가지고 시위를 했는데 여기 공권력 투입돼가지고 그래서 다 끌어내요. 그 과정 속에서 사람 떨어져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 이 당시 이제 그 야당 총재가 이제 김영삼이었는데 그 김영삼이 이제 외신 기자들 불러내놓고 도대체 외국 기자들은 뭐하냐 이거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인권을 유린하는 이 정부에 대해서 왜 이야기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국가 원수 모독이다라고 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자격 없음 해가지고 제명을 시켜버립니다. 김영삼 제명. 김영삼의 제명. 김영삼 국회의원에서 제명. 그러니까 1번, 2번, 그래서 일하는 게 바로 3번. 이렇게 부망제 되는 거야. 들고 일어나 버린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들고 일하는 것이죠. 이때 이제 그랬대요. 그 부산대학교에서 그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누군가 이야기했답니다. 지금 이렇게 YH 그 무역에 있는 우리의 여성 동생들이잖아요. 나이별로. 그 동생들이 정말 길거리에 나앉아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어떤 인권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 세태, 이 겨울공화국이라고 불린 이 세태에 우리 대학생들이 지금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옳은 것인가? 우리가 바로 사회에 뛰어들어서 이 사회의 모순들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뒤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우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이 부산대 정문을 나오게 되었다. 이게 바로 부마 항쟁의 출발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박정희 정부의 그 종말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억지로 누르면 여러분들 이건 오래 못 가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바로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부마항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유신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네. 이런 모습들. 그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이 뭐였냐면 바로 이게 지금 79년도예요. 79년도입니다. 이 79년도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10.26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10.26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 3번,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4번. 10.26 사태. 바로 대통령이 그 측근의 총에 맞아서 결국은 운명을 다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11.26 사태죠. 이 11.26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제 최규하 그때 이제 국무총리였거든요. 그 최규하 과도 내각이 들어섭니다. 11.26 사태가 들어서고 이제 이후에 이제 최규하 과도 내각이 들어서고 이런 과정 속에서 벌어진 또 한 번의 신군부가 등장을 해요. 그 사태가 뭐냐면 바로 12 사태. 네, 여기 5번째. 12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요 79년도에 있었던 이 사태를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YH 무역, 김영삼 제거, 부마항쟁, 11.26 사태 그리고 11 사태 그 12 사태. 이건 뭐냐면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이 신군부들이 또 들고 일하는 거예요. 예. 앞에 있었던 그 5.16 군사정부의 재판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신군부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에 의해서 신군부의 등장이 나타나고 있더라. 자, 바로 이런 신군부에 대한 저항. 그 저항이 뭘까요? 그 저항이 바로 5.18이에요. 5.18. 이게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더라 라고 하는 거.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신군부가 내세웠던 그 계엄령. 신군부 물러나라. 네. 신군부 물러나라. 그리고 계엄 해제해라. 계엄 해제해라. 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신헌법 철폐해라. 유신헌법 철폐해라. 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 5.18 민주화운동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신군부에 저항했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신군부가 이걸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처참하게 진압을 합니다. 처참하게 진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이 앞에 있었던 뭐 4.19 혁명이나 6.30이나 부마항쟁과 다르게 5.18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등장한 게 있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시민군의 등장. 그죠? 바로 그 계엄군에 맞서가지고 싸웠던 시민군이 이제 이때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신군부는 잔인하게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했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5.18 민주화운동은 결코 실패했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잔인하게 진압했던 이 전두환 정부의 정통성을 흔들어버린 거예요. 정통성 없음. 이 아킬레스건으로 끊임없이 작용하면서 이후에 이제 1987년 6월 항쟁의 어떤 그 도화선, 그 에너지로서 바로 5.18 민주화운동이 계속해서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비록 진압되었지만 계속 살아있으면서 그 에너지를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장치가 된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군부는요, 어쨌건 이 5.18을 지금 진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국보위라는 걸 만든다.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드는 것이죠. 빰빰빰빰 박진이 끝났고요. 이게 바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바로 국보위입니다. 이 국보위를 통해 가지고 국보위를 만들어 가지고 전두환 이제 최규하를 내리고 전두환 정부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탄생을 하고 바로 또 개헌을 해요. 그 개헌이 뭐냐면 바로 8차 개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앞에서 있었던 이 최규하 지금 대통령 됐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됐잖아요. 이건 모두 다 유신헌법에 의해서 아직 개헌을 안 했으니까 유신헌법이 있으니까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해 가지고 최규하도 전두환도 됐던 것이죠.
그죠? 5.18 진압한 다음에 전두환도 통일치 국민회의 그 유신헌법에서는 거기서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박수 딱딱 쳐가지고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전두환 정부가 개헌을 하는 거예요. 그 개헌이 뭐냐면 8차 개헌입니다. 8차 개헌. 대통령을 똑같아요. 간선제예요. 간선제인데 유신헌법에서는 지금 통일주 국민회의죠. 여기서는 뭐냐면 대통령 선거인단이에요. 뭐 본질적으로 다르진 않아요. 같아요. 대통령 선거인단. 에서 뽑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쪽에서 간선제, 여기 이 대통령 7차 개헌에서 여러분들 이 간선제는요, 사실은 임기 6년이에요. 임기 6년이지만 거의 종신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딱 정해놨어요. 임기를요. 바로 임기를 7년 단임으로. 7년만 하는 거예요. 네, 7년 단임으로 딱 정해놓고 있더라. 여기 이제 8차 개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8차 개헌에 의해서 전두환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것이죠. 전두환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거예요. 전두환. 바로 5공화국. 예, 이게 바로 5공화국의 출범이고요. 전두환 정부의 집권 여당은 바로 민정당이 되겠습니다. 민정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전두환 정부 때는요, 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88 올림픽을 개최를 해요. 개최한 게 아니라 이제 그걸 이제 따와요. 따오다 보니까 이제 뭔가 많은 변화가 있겠죠. 왜냐면 이제까지 있었던 어떤 그 박정희 정부 때 어떤 그 겨울공화국이 꽉 막혀버린 어떤 그런 모습으로 세계인들을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먼저 이때 전두환 정부 때 뭐가 있었냐면 통금. 저는 알아요. 딱 12시 윙 될 때 저희 아버지 술 냄새 팡팡 풍기면서 들어왔던 허겁지겁 들어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12시 넘어가면은 돌아다닐 수 없었거든요. 이런 통금을 해제합니다. 통금 해제하고요. 네, 그다음이 해외여행. 해외여행도 이제 갈 수 있어요. 그전까지 못 갔어요. 이게 가려면 엄청나게 복잡해요. 네, 이런 것도 가능했고, 그다음이 교복 자유화. 제가 딱 여기 2세대잖아요. 저는 그래서 한 번도 교복을 입은 적이 없어요. 전 교복을 입고 싶어요. 난 교복 자유화 세대야 정말. 예? 교복 한번 입고 싶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진짜 놀라운 게 있었죠. 과외, 학원 전면 금지. 와, 대박. 이거 지금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과외와 학원 전면 금지? 이거 지금 쉽지 않죠. 이거는요. 그죠? 근데 이때 이걸 했어요. 근데 저 알아요. 네, 제가 이거 알고 있어요. 네. 비록 이게 전면 과외였지만 제 친구들은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몰래. 그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전두환 정부에서 이제 또 했던 게 뭐냐면 이 8차 개헌 있잖아요. 이 8차 개헌을 계속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해요. 그게 바로 4.13 호헌 조치라는 겁니다. 자, 지금 국민들의 열망은요. 이 5.18을 통해서 정통성 없는 이 전두환에 대해서 전두환 정부에 끊임없이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겠다는 그 열망,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너희들 뽑으면 안 돼. 대통령은 또 체육관에서 뽑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너무 화가 나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나온 게 바로 6월 민주항쟁이 되는 거예요. 6월 민주항쟁. 자, 이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사건들. 여기 바로 이 전두환 정부에 대한 그런 또 저항이 되겠죠. 6월 민주항쟁의 어떤 도화선이 되었던 사건들은요. 먼저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바로 4.13 호헌 조치. 4.13 호헌에 대한 반발. 그리고 이때 이 또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있어요. 예.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이때 정말 정부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물고문을 해가지고 대학생 죽여놨거든요. 박종철을. 그런데 발표를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그냥 이렇게 신문하고 있는데
빨리 안 불어! 탁! 책상을 치니까 하고 죽었대요. 정말 국민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어떤 그런 발표죠. 결국 이제 그것 때문에 또 국민들은 또 분노하게 됐죠. 이때도 이제 양심 선언을 해요. 한 의사가 양심 선언을 하면서 그런 사실들이 또 알려지게 되죠. 이러면서 국민들은요 거리로 나와가지고요 외치게 됩니다. 바로 호헌, 이 사실상 호헌철폐, 그리고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거리로 나오게 되고 그 결과 결국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죠. 그게 바로 6.29 선언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6월 항쟁의 결과에 의해서 나오는 헌법, 이 헌법이 바로 구차기헌이 되는 거예요. 이 헌법이 바로 구차기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6.29 선언에 의해서 나오게 된 것이죠. 6.29 선언. 직선제 수용하겠다라고 이제 노태우가 받아들인 것이죠. 6.29 선언의 내용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 대통령을 어떻게 뽑냐면 대통령을 직선제에 의해서 드디어 이제 직선제에 의해서 뽑고 그리고 5년 단임이에요. 그리고 5년 단임. 이 방식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는 것이죠. 바로 이 방식이 현재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쭉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들로 지금 구차기헌이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헌법은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다음 정권쯤 되면 바뀔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이제 4년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어제 이제 구차기헌을 통해 가지고 누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더니 야당이 될 줄 알았더니 야당이 분열을 하죠. 김대중, 김영삼 분열을 하면서 다시 집권 여당 전두환과 노태우 12.12 사태의 주역이었던 노태우가 다시 정권을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 구차기헌에 의해서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는 것이죠. 자 노태우 정부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한번 잘라 볼게요. 자 노태우 정부는 과연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을까요? 자 노태우 정부는요 우선 북방 정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거 중국이라든지 소련과 이렇게 수교 관계를 굉장히 많이 맺어요. 그래서 북방 정책, 노태우 정부 하면 뭐 딱 북방 정책이 떠올라야죠. 북방 정책이 있고요. 북방 외교. 그다음이 지자재, 지방자치제 있죠? 이 지자재를 부분 실시해요. 삼각형 부분 실시. 이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당 합당에 의해서 들어선 정부가 바로 김영삼 정부가 되겠습니다. 김영삼 정부. 그죠? 자, 이 김영삼 정부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것들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김영삼 정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 그래서 전두환과 노태우를 법정에 세우자. 그죠? 그리고 이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결국 이제 IMF 때문에 이제 정권이 무너지죠. 그리고 들어선 정부가 이제 김대중 정부. 이 김대중 정부 같은 경우는요, 햇볕 정책에 의해서 이 북한과 굉장히 화해 무드를 또 이어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현대사의 어떤 정치를 그 개헌과 그다음에 어떤 저항, 어떤 그 민중들의 어떤 그 저항의 어떤 모습들을 중심으로 봤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제가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리면 이게 지금 다 계엄령들이 내린 그런 사례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 계엄령 사례만 한번 좀 정리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좀 줄을 쳐드릴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계엄령이 이제까지 몇 번 있었냐면 10번 있었어요. 건국 이래. 자, 뭐가 있었냐면요. 먼저 그 제주 4.3 있죠. 제주 4.3 있고요. 순서를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순 사건. 여수 순천 사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6.25. 이렇게 큰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4.19 혁명 때 한 번 있었고요. 4.19 혁명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5.16이겠죠. 그죠? 5.16 군사정변 때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박정희 정부 들어선 다음에
그 한일 수교 때문에 굉장히 격렬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게 뭐였죠? 그러면 6.3 시위. 그죠? 6.3 시위 때도 또 계엄령이 한번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가다가 결국 대통령 유고 사건, 바로 12.6 사태. 네, 여기 있었고, 그리고 다시 또 12.12 사태. 12.12 사태. 그리고 계엄 해제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또 5.18. 이렇게 있었죠. 9번인데 뭐가 빠졌지 한번? 4.3, 여순, 6.25, 4.19, 5.16, 6.3, 12.6, 12.12. 뭐가 빠졌죠? 아, 그렇군요. 유신. 예. 그 유신. 여기서 나오면 되겠다. 여기 유신. 10월 유신. 네, 이렇게. 그래서 10번의 계엄 사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6월 민주항쟁 때도 계엄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거 정도만 기억하시고 웬만한 사건들은 다 계엄이 있었구나라는 거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좋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들 한번 볼게요. 자, 1차 기한은 발췌기한이라는 거, 직선제로 갔다는 거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이 4.4 입기한이 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2차 개헌, 4.4 입기한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4.19 혁명, 와우,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4.19 혁명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3.15 부정선거 이어오겠고요. 이 3차 개헌, 독특한 그 개헌이기 때문에 아주 이것도 잘 나옵니다. 받으시면 되고 4차 개헌은 뭐 통과도 되고요. 5차 개헌은 5.16 군사정비대 나왔던 것이고 6.3 시위, 이게 이제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 받으시면 6차 개헌도 한번 받으시면 되고요. 7차 개헌, 이 유신헌법은요 정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건 한번 무소불위의 권력을 다루었던 그 7차 개헌, 유신헌법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79년 사례, 이 79년에 있었던 여러 그 사건들의 어떤 흐름 있잖아요. 요 부마항쟁, 저 YH 무역부터 출발해가지고 요 흐름들 한번 여러분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그다음에 8차 개헌, 7년 단임이라는 거 받으시면 되고요. 뭐니 해도 역시 6월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은 너무 시험에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까지, 네, 요거는 꼭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받으시면 되네요.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6월 항쟁 보시면 알겠지만. 이 민주주의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 얻어내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대통령 내가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투표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그 투표권 그 하얀 종이 있잖아요. 그 하얀 종이에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붉은 피가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종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투표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광장에 나와서 얼마나 소리 지르면서 외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얻어낸 게 바로 그 하얀 투표용지라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 투표 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날 그냥 아무런 역사의식 없이 그냥 다시 놀러 가야지 라고만 이야기한다면 그 투표용지를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그 많은 사람들의 역사적인 노고를 여러분들 너무 무시하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투표하는 날은 꼭 역사적인 고민 속에서 투표하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선물이에요. 역사가 준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잘 예쁘게 포장하셔가지고 투표함에 딱 넣는 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민주주의의 역사 쫙 훑어봤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민주주의 역사였고요. 다음 시간 여러분들 또 우리의 또 자랑스러운 역사, 경제 발전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 경제 발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